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열린공감TV는 방역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방송에 필요한 방역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소독 및 발열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시청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예외 규정에 따라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최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연이은 법원의 판단으로 시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교체된 추미애 장관은 어제 개인 페북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깊이 의결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법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극우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광훈은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광훈 씨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전 목사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가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인지 너무도 아리송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빨갱이,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 집회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정광훈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규정에 의한 판결이었다고 법원은 말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광훈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기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 죄명을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변경을 하면 정광훈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정광훈 등은 어찌 보면 이름난 유명인들입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이런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죽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오늘 사회는 경찰, 검찰, 사법부 등으로부터 정말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충돌로 결국 수십억에 해당하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됐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사연을 영화로까지 제작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조성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나게 된 때가 몇 년도죠? 우선 제가 사건 발단 전에 네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독님 하셨던 일에 대해서. 네. 제가 원래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이 영영학과를 이제 전공을 해서 제가 84학번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KBS 91년도에 지금 이병헌 14기죠. 14기 때 제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배도환, 김정균, 이병헌 애들이 이제 동기로 같이 한 6년간 방송 일을 하다가 사실 고정 출연이 없으면 굉장히 배고프고 힘듭니다. 배우라는 생활이.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14기 때 이제 특채 7등급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배고프고 힘드니까 서브잡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패션 사업을 했어요. 그때 IMF 때인데 압구정동에다가 이제 패션 회사를 제가 차려가지고 나름대로 그 패션 사업이 좀 잘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행운이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그 부를 좀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IMF 때 시작한 패션 사업이 이제 연기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패션 사업이 잘 되니까 네. 패션 사업이 그때 호황이 되면서 제가 부동산 그 재벌이 됐습니다. 6채를 제가 갖게 됐어요. 허허. 운이 되게 좋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그게 다 2000년도 초반에 IMF 1999년도에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00년도 초반까지 6채를 제가 구입을 해서 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제가 이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네. 그다음에 연기 생활을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탄탄대로를 제가 네. 걸었는데 네. 제가 그 사업이 잘 되면서 강남의 그 교보 생명 빌딩 바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리치칼튼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 리치칼튼 호텔 바로 맞은편 제가 건물에 4층의 일부를 제가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땅 지분이 한 9평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가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네. 그런 노른자 땅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야근도 많이 했죠. 네. 야근을 거의 12시까지. 제가 그때 벤처 기업으로 이제 벤처 인증도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벤처. 네. 네. 이 벤처 기업으로 상당히 제가 법인 뭐 개인 해가지고 제가 4개의 사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네. 네. 뭐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좀 잘 나갔었는데 4개의 사업을 운영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야근을 하다가 너무 이제 그 힘이 드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그 마사지를 좀 받습니다. 스포츠 마사지요? 네. 그 마사지가 그 중독이 되면은 상당히 좀 압을 좀 세게 받는 편이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상당히 그 어깨 결림도 오고, 왜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깨가 상당히 그 결림 증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제가 마사지 샵에 이제 그 피로를 풀러 가게 된 계기가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2005년 10월 28일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한 업소를 이제 찾게 되신 건데, 그 감독님께서 영상을 하나 이제 갖고 오셨는데, 직접 제가 감독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승현 감독님이 본인의 사건을 영화로 만드셨어요. 영화 제목이 정의심판입니다. 정의심판이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업소를 찾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고 권력의 신여 검사와 경찰이 썩은 곰팡이 제거하는데 협조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용서 안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대한민국 그 쌍남 한복판에서 손님에게 오케이 협박을 해 이건 아니야. 모금을 했어? 야, 이 새끼야 병신 만들어버려라 이거. 개이 새끼야! 괜찮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그냥 명석이 형 그 명석한 두뇌로 정면 승부 복수 어때? 우리가 이렇게 썩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어? 네. 저 영화만 봐서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안마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새벽 한 12시가 넘어서 네. 거의 2시가 다 될 쯤에 이제 방문을 해서 회사가 교보생명 사거리에 있는 그 리츠칼튼 맞은편이었고 네. 제 집은 삼성동의 그 10-4였습니다. 네. 그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10-4면은 위치상 그 강남구청 바로 뒤쪽입니다. 강남구청 뒤쪽이라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있습니다, 업소가. 그래서 가서 이제 피로를 이제 건전 마사지죠. 건전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제가 거의 한 3시간, 거의 3시간을 기다렸나?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기다리다 지쳐서. 근데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새치기를 해가지고 마사지를 받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만 마사지를 받는데 그게 불법 성매매를 받는 손님이 새치기로 내가 와서 기다리는 손님을 빼고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죠.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가량을 기다려도. 그래서 내가 이제 항의를 했죠. 왜 건전 마사지 받으러 온 손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다짜고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과를 요구했죠. 손님한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 형인가 누구 뭐를 불러가지고 역삼지구대 그 관할인데 거기가 경찰 신분증 사칭을 해서 나한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이다. 경찰이 불법 업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서 내가 따졌더니 나를 끌고 나가가지고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맞았습니다. 네. 이제 삐끼하고 업주, 네. 업주가 물론 이제 지형이라는 사람에서 한 네. 서너 사람한테. 그래 나는 사과를 받으면 끝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네. 역삼지구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왔는데 내가 그때 이제 하소연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 건전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나를 지금 손님을 폭행을 했다. 네. 난 사과를 받고 싶다. 근데 역삼지구대가 지금도 강남 쪽에 상당히 좀 비리 업소들이 많지만 그 불법 업소와 결탁된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강남 지역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예. 네. 근데 뭐 다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이제 눈 감아주고 있거나 유착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업소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경찰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관이 하는 거를 제가 지켜보니까 업소를 봐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내가 불법 업소다. 보니까 손님들이 성매매하러 나는 건전 마사지 받으러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손님들이 들어가서 업소에 그런 거를 내가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정식대로 처벌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죠. 네. 근데 경찰관이 내가 이제 맞은 상처 부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물증을 이제 제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맞았다. 그리고 경찰 신분증을 사칭해가지고 나를 협박을 했다. 네. 근데 경찰이 거기서 신분증 봅시다 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봤어요. 나왔어, 그게. 경찰 사칭하는 신분증이. 그게 나왔는데 그냥 그거를 덮어준 거예요. 경찰 의경 명함까지 팠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 업주가 의경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의경 명함을 파가지고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 사칭하는 신분증 2개를 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는데 겨우 내가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7만 원짜리 경범죄 처벌 하나 딱지 끊었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감찰국에다 진정을 냈어요. 그날 맞고 나셔서 병원 가서 진단서 같은 거 안 끊으셨어요? 아, 이후에 이제 네, 이후에. 이후에 네. 예, 거기서는 이제 경찰이 왔으니까 네. 경찰 올 동안에 기다렸다가 폭행 당한 그 부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삼지구대를 같이 갔습니다. 네. 같이 가서 거기서 경범죄 7만 원짜리 하나 끊고 그냥 훈방 조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네네. 불법 업소를 봐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그게 불법 업소에 대한 그 경찰관이 그냥 저한테 당신이 뭐 그거 잘못한 거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정당한 막 그 항변을 하길래 제가 그것을 다시 112다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청소년계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민원을 냈죠. 그 민원을 내면서 이제 이 사건이 좀 커졌네요. 커졌죠. 근데 그 민원을 내고 나서 강남경찰서에서 이제 그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 또 불법업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눈 감아준 겁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는 강남경찰서 관할 파견되는 경찰은 특히 여성청소년계는 불법업소의 뇌물을 한 푼이라도 안 받으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불법업소와 관련된 유착관계가 상당히 만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 거의 이제 말기였는데 네. 저는 그거를 피부로 느꼈죠. 경찰관이 이렇게 썩었다. 정말 쓰레기 수준이라는 걸 내가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감싸주고 덮고. 근데 그 민원이 내는데 그 이후에 업소로부터 저한테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업소로부터 협박 전화가 왔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제가 불법 업소, 그 업소가 불법 업소니까 지금 그 불법 업소를 그때 경범죄 7만 원짜리 끊고서 이제 봐준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 업소에 대한 이제 그 현장 조사, 현장 나와서 불법 업소인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제가 민원을 계속 냈죠. 여성청소년계에다 관할이니까. 그리고 역삼지구대가 이걸 봐주고 있다. 역삼지구대 파출소장이 이거를 계속 눈 감아주고 봐주고 있다. 이거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내니까 그 업소에 그 조사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성청소년계에서. 네. 그 조사 나왔는데 누구로부터 이제 조사가 진정이 들어왔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주가 난지를 알죠. 난지를 알으니까 나한테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저를 미행을 한 거예요. 어허.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뭐 실제 막닥치기도 하셨나요? 그때 당시가 2005년 제가 10월 28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묵인되고 묵살되고 이러다가 12월 2일 날 네. 거기가 회사 근처입니다. 네. 제가 그 업소를 이제 이렇게 근처 이제 가까우니까 사무실하고도 걸어가는데 그 업소의 그 삐끼로부터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청부 폭행을. 네가 업소 왜 불법 업소를 하고 거짓 신고를 했느냐 이러면서 제가 맞아가지고 그때 눈 여기가 네. 피가 여기 터져가지고 네. 혹이 이만하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맞았던 흔적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는데. 잠깐 볼까요? 네. 네. 근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네, 네.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자면 2005년 12월 제가 6일 날
그 맞은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또 했겠죠. 네. 했는데 12월 6일 날 음. 그 협박 전화 걸려온 그 업주가 예, 조폭을 고용해 가지고 저를 미행을 한 겁니다. 허허. 미행하다가 12월 6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그 사건 벌어지고 네. 나서 네. 네. 12월 6일 날 제가 또 회사 근처에서 음. 밤에 야근하고 걸어가는데 조폭 2명이 술 취한 척하고 저한테 이렇게 비틀비틀해서 난 앞에서 오길래 술 취한 그 취객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신경을 안 썼죠. 그냥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달러들어가지고 제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제가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그 안마 시술소에 건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네요. 예.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잠깐만. 그러니까 현재 감독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이 모아놨던 전 재산을 털어서 아무튼 영화도 만들어 보시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 그 이게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린치를 당했다는 사진입니다. 이거 예. 가까이 주시겠어요, 일로? 예. 네네. 이게 이제 네. 아, 여기 눈이 아주 많이 예, 부으셨네요. 예. 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또, 그 다음 장. 네. 이 정도의 눈이 완전히 그냥 함몰될 정도로 맞으셨네요. 여기다 갈비뼈까지 금이 가고 네. 제가 이 당시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제가 두드려 네, 맞았습니다. 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보기가 좀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네. 자, 말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안경까지 다 부러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계속 협박 전화가 걸려오니까 나를 죽인다고 네. 제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러겠어요. 네. 전화가 항상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옵니다. 아, 그러니까 밤새 예. 새벽 내내 전화로 또 괴롭히는 거네요. 네. 그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오는데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니까. 네. 전화를 어디서 걸려오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걸려옵니다. 아하. 예. 그 당시엔 공중전화 꽤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이 되거나 전화번호가 뜨니까 공중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데 제가 그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협박 전화가 6개월 이상을 걸려왔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사람이 이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못 들어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네. 계속 죽인다고 협박 전화 걸고 내 위치까지 또 압니다.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너 어디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위치를 안다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불안해서 그때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을 구입했습니다. 예, 사제총, 그 가스총이죠. 이런 상황이면 보통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것도 당연한 했습니다. 건데. 신변보호 됐습니다. 네네. 신변보호 됐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워치인가 네. 이것도 내가 한번 차고도 다니고 했는데 네.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되지도 않고 아. 이게 불량인 거예요. 아. 거기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협박 전화 걸려오면 신변보호 그게 요청 이제 그 전화를 하죠. 네. 내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고 내 위치를 지금 안다. 근데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고요? 네, 바쁘다고 아니, 못 온다는 지금- 거예요. 출동을. 지금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예. 했는데 바쁘다고요? 예. 참 진짜. 내가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 공포, 왜냐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경찰을 못 믿는 거예요. 경찰이 일단 불법업소랑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죠? 그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무기를 구입을 하신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칼하고 가스총을, 그때 가스총이 39만 원 주고 내가 현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을지로에서, 을지로 가면 그 총포상이 있는데,
어디냐면 위치가 그 을지로의 그 동대문에 그러니까 보면 어디서 구입한 건 중요한 게 의료원, 아니고 예. 네, 아무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닐 정도로 네. 이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그때 막 총을 갖고 있은 상황에서 청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당한 거고 그 앞에 12월 2일 날 한번 당했고 네. 두 번 이제 맞으신 거네요. 아마. 맞은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병원에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너무 심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제가 거의 그냥 시체처럼 제가 쓰러졌는데 네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막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고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죠. 네. 그 입원을 했는데 너무 분해서 예, 거기 의사 레지던트하고 그 간호원이 지금 입원해야 된다. 네. 예, 갈비뼈도 나갔고 지금 눈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다. 실명 위기 상태다. 그 입원해야 된다는데 너무 제가 분해가지고 네. 그 응급실에 그 혼자 누워 있는데 아픈 것보다 이 분한 게 분노가 나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네. 제가 그 응급실에 닌게로 그걸 다 빼고 나와서 네. 그놈들을 내가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그 분노심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닌게로 그걸 다 빼고. 네. 그러니까 그 다 의사들이 막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진짜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예. 그래 다 놀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네. 근데 나는 막 그때 일단 진짜 뭐 그 황야의 무법자에 보면 왜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네. 예, 분노해가지고 예, 상대방에 대한 그 무법자를 처단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 심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업소 있는 데를 다시 갔습니다. 혼자. 예. 아이고. 근데 뭐 업소가 이제 불 끄고 이제 신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불 끄고 뭐 이제 그 흔적이 없죠. CCTV를 그때 당시에 CCTV를 찾았는데 그 도망간 쪽으로 범인이 도망간 쪽으로 CCTV를 찾았는데 결국은 그 찍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청부 폭행으로 제가 강남경찰서에 제가 정식 이제 고소를 하게 고소를 된 거죠.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와 같이 이제 사건을 처리하게 된 건가요? 그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니까 네. 일단 여성 청소년계는 이제 민원이 계속 진정을 낸 네. 거고 네. 여성 청소년계는 그 불법업소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수사 뭐 내가 진정 내면은 봐주고 뭐 불법 아니다 하고 네. 계속 불법 아니다 또 내면은 아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증거를 수집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산에 가서 350만 원짜리 그 1kg까지 땡기는 비디오 카메라를 샀습니다. 네. 증거를 수집해서 이 증거 싸움이니까 아니, 증거를 수사를 할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을 해야지 피해자가 그걸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찰이 다 부인하고 네. 업소와 커넥션으로 연결돼서 네, 다 불법 업소 아니다. 네. 내가 가봤더니 불법 안 한다. 너 뭘로 그렇게 불법 하느냐. 뭘 증거가 있느냐. 자, 그렇게 나한테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증거를 좀 모으셨나요? 이제 증거를 제가 이제 수집하고 그 업소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제가 네. 한 거죠. 그래 그 업소의 근처에서 제가 회사 일을 거의 포기를 하고 패션 사업이 굉장히 제가 잘 될 때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6개월 동안 그 업소를 제가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먹고 자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대단하십니다. 네.
6개월 동안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비디오로 찍어놓은 그 요만한 그 조그만 테이프 있어요. 네네. 그 CD로 되어 있지. 그 녹음해놓은 녹음도 따로 있고. 근데 그 저장한 그 CD하고 그때 당시에 녹음 기록만 한 박스가 넘습니다. 이 그 포장 이사 박스 있죠? 그걸로 1개가 넘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증거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업소와 관련된 계속 신고를 하고, 그때 업주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청부 업자까지 고용을 해서 내가 당시에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2006년 그때 1월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이제 아픈 상황에서 겨우 낫고 나서 한 달 제가 끙끙 앓다가 이제 그 해외 일본을 출장을 제가 갔습니다. 그 인천 공항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일주일이 못 되게 제가 그 출장을 갔다가 와서 차량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내 차를 칼로 다 전체를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본네트부터 해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죽인다고 그래. 이렇게 칼로 있죠. 칼자국으로. 차 전체를 칼로 다 난도질 해놔가지고 만지창이가 된 겁니다. 차가. 그때 당시에 SBS에서 그게 뉴스가 나갔어요. 9시, 그때 당시 8시 뉴스인가에 뉴스가 나갈 정도로, 예.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인천 그 관련된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죠. 근데 결국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예, 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본네트. 뭐 보통 그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너무 좀 두려워서 그냥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뭐 보통 그런 편인데, 네, 이게 당시에 감독님은 그냥 열심히 또 하신 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현재 잘 보여지가 않아서요. 네. 이게 이제 네. 칼로 다 긁어놓은 이 네, 자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네.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로 계속 6개월간 관찰을 하시면서 경찰관들도 계속 들락거려 또 다 포착하고 그러셨다면서요. 그 업소뿐만 아니라 그 네. 주변에 강남에 제가 이제 사무실이 교보생명 그 네. 근처다 보니까 네, 네. 거기 불법 마사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관들이 막 들어가서 뭐 좀 있다가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그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싹 신고를 하신 건가요? 그 경찰들이 그 강남 교보생명 사거리에 네. 업소가 많은데 네. 골목에다가 음. 그 경찰차 있죠. 그걸 세워놓고 네. 사복 다 갈아입고 그 안마 시술소죠. 제가 간 데는 이제 일반 마사지 업소인데 안마 시술소에 들어가서 서비스 받고 나오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경찰이. 이 퇴폐와 관련된 이 강남의 특히 역삼지구대, 그다음에 노년지구대, 여기는 상당히 그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특히 이 유착관계가 심한 그런 파출소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하셨길래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 전에 네. 이제 제가 이제 협박을 당하니까 네. 저에 대해서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경찰이. 네. 그 허위 공문서를 저를 온갖 그 음해와 공작, 그다음에 사건을 덮어 씌워 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피해자분을 불러서 감독님을 불러서 제대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해갖고 조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네. 업소와 결탁을 해가지고 업소가 자기들이 거짓말로 이제 내가 업소로부터 60만 원, 공갈 협박으로 뭐 100만 원, 내가 계속 갈취한 놈이다. 공갈 협박범이다. 아, 오히려 지금 감독님이 예, 예. 그 업소로부터 그 돈을 예, 갈취했다라는 갈취했다. 그 공문서 허위 작성을 한 거네, 그러면. 허위 작성을 해가지고 음. 얘네들이 허위로 경찰서 그 여성 청소년계에다가 저놈은 우리한테 계속
그 불법 업소를 영업하는 걸 신고한다고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뜯어간 공갈 협박범이기 때문에 저놈을 수사해달라고 거짓 고소장을 낸 겁니다. 거짓 고소장에 의해서 제가 여기 공문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 공문서. 네, 말씀하세요. 예. 그 공문서에 보면 그 역삼지구대에 출동한 그때 당시에 그 경장이 쓴 네. 정말 기가 막힌 공문서가 여기 있어요. 체포, 저에 대한 뭐 수사 첩보, 뭐 이런 거를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용의자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용의자라고? 예, 용의자로. 예, 상습적으로 그 업소에다가 불법을 신고한다고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갈취하는 상습범이다. 그게 여기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글씨가 많아서요. 어차피 예. 여기다 보셔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상습적으로 갈취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그거에 의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동 10-4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교묘하냐면 저에 대한 수사 첩보를 보고서를 올리면서 수사 첩보 보고서에 제가 10-4로 여기가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역삼지구대가 쓴 그 공문서에 보면은 수사 첩보에 보면 10-4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나중에 경찰들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에는 여기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네. 지금 이제 보여주셔 봐봐야 시청자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말로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10-4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서지현 검사 경찰들이 네. 10-47에 산다. 네. 내 주소가 압니다. 그럼 나를 뭘로 했냐? 그러면 주소는 10-47로 거짓말로 거기다가 써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은 안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업하는지는 압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분들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 또 불법 업소를 봐주겠다. 해서 이제 계속 신고를 하신 거죠. 예. 신고를 저는 계속 했는데 네.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계속 이제 저 청부 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사건 결과 진행을 좀 알고자 네. 서울지방검찰청에 우연히 좀 갔어요. 수사서를 띄러. 네.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수사서를 띄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는 거는 정말 알지도 못했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서류 띄는데 갑자기 경찰이 3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저를 체포영장도 안 보여주며 저를 체포해 간 거예요. 서초경찰서로, 유치장으로. 지금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검찰 민원실에 가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셨다? 예. 미란다 고지도 없었고요? 미란다 고지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체포영장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체포영장 안 보여주지도 네. 않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보여달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가서 나중에 가보면 안다 이러면서 저를 체포해가지고 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제가 감금이 돼서 보니까 그래서 강남경찰서로 이제 이첩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내 주소가 강남이니까. 네. 거기 유치장에서 48시간 체포영장이 그때 당시에 48시간 네, 맞습니다. 없이 48시간까지는 감금이 가능하다고 네,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그 유치장에서 엄청난 그 분노에 막 내가 이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내가 너희들 반드시 고소한다. 너희들 두고 봐라. 너희들 못 이긴다. 내가 반드시 고소한다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네. 그러다가 48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주소 47번지로 최지현 검사가 완전히 이 쓰레기 개검이
47번지로 경찰이 거짓 그 주소로 보낸 거를 출석에 불응한다고 해가지고 엉터리 주소로 보내니까 제가 당연히 못 받겠죠. 확인도 안 하고. 그렇죠.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검사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조소만을 그냥 믿었네요. 근데 그게 이제 반송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체포영장 예를 들어서 보내면 출석 네, 요구서를 보내면 반송이 되면 됐는데 강남경찰서의 그 경찰관이 여성 청소년계 네. 그때 당시에 정우진이라고 네. 정학진인가? 자기가 사인을 하면서 내 회사 동료라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사인을 한 거예요. 경찰이 거짓말로 예. 감독님의 동료라고 사인을 했다고요? 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참,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힙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네, 그거 뭐. 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여기 정학진이라고 네, 잠깐 볼까요? 네. 이거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학진이라고 네. 사인이 되어 있는데. 사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게- 우편 종족조에 네, 이게 현직 경찰관이 사인을 한 거죠. 경찰관입니다. 이게. 네. 근데 그 여기 감독님의 회사 동료라고 예, 지금. 여기 있잖아요. 회사 동료라고 네, 써놨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인한 거를 제가 우체국에서 받았습니다. 네, 네. 우체국에서 이걸 받아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가 반송된 이게 쭉 있습니다. 수침 부재, 수침 부재. 네. 지금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요거 좀 그림자가 져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체포영장이 여기 있네요. 나 체포영장을 좀 볼까요? 네, 봅시다. 그 문제. 여기 보면 47로 돼 있죠. 이거 그림자가 졌는데. 네, 진짜 여기 그러네요. 47로. 네,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지명수배한 겁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가 그러니까 없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감독님을 잡기 위해서 네. 머리를 쓴 이렇게 겁니다.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최지영 검사라는 사람이 이 네. 최지영 검사가 체포영장을 올려서 음, 이 체포영장을 이 엉터리 쓰레기 같은 체포영장을 그때 당시에 신용호 판사가 여기 핸드폰 연락처가 여기 충분히 내가 연락이 되는데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데. 전화하면 되는데 직업도 미상으로 해놓고 내가 벤처 사업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였고 그때 당시에 명함도 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걸 알아요. 네. 역삼지구대 달고 다 알아. 네. 근데 직업이 미상. 응, 미상이야. 그리고 보고서 올린 거는 10-4로 올렸어요, 또. 네. 그러니까 얘네가 저놈이 경찰들을 계속 진정내고 고소하니까 저놈 한번 엮어보자. 화면이 왜 이러죠? 응? 감독님, 저놈을 한번 엮어보자 해서. 화면이 왜 이러요, 화면이?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현재 약간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화면이 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예,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강남경찰서에서 제 사건이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네. 형사 1부서부터 5부까지. 네네. 근데 그 1부서 5부까지 전부 제 사건 안 맡은 부서가 없을 정도로 제 사건이 거기에서 다 부서마다 다 맡았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 1부에서 5부까지? 예. 야, 한 부서에 사건이 3개씩. 진짜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진짜 큰 사건이 돼버렸네요, 그냥. 강남경찰서 경찰관들 다 썩었습니다. 완전 그 쓰레기들이고. 네. 얼마나 썩었느냐면 그 사건 그렇게 제가 청부폭행 당한 사건 있죠. 네.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차량 재물손괴 500만 원의 재물손괴 피해가 왔습니다. 피해액이. 네.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을 또 이쪽에서 수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행해가지고 협박 전화 걸려온 거 수사하는 또 파트 있죠. 1, 2, 3, 4 해가지고 전체 경찰서에서 제 사건을 다 맡았는데 다 미제 처리. 그 강남경찰서 당시에 협박 걸려온 제가 시간과 이거를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네. 협박 걸려온 시간을 네. 이게 거의 100건이 가깝게 되는데 이게 시간과 장소와 이게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네. 이게 여기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협박 걸려온 제가 공중전화 박스를 찾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다 찾았어요. 네. 100% 다. 어디서 걸려왔는지 그 전화 박스까지 찾아가지고 다 증거를 수집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하나도 인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네. 줬는데 네. 범인을 안 잡는 거예요, 일부러. 잡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감독님을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뭐 하지도 않는 성매매를 했다, 공갈 협박,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그다음에 허위 신고했다. 내가 90차례가 넘게 그 불법업소를 신고를 했는데 네. 다 허위 신고다. 그래서 나를 그 경찰관하고 불법업소가 둘이 결탁해서 나를 고소한 거예요. 그 내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 내가 증거를 수집한 게 그때 당시에 사건 서류만 6박스입니다. 13만 페이지고 그 안에 녹음, 녹취 다 포함해서 네. 이만한 그 포장 이사 박스 있어요. 한진택배 포장이. 그게 6박스입니다. 예, 그 정도로 사건이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청구하게 되신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그 전에 이제 그 정식 재판 청구하기 전에 그 강경래 검사가 네네. 그 강경래 검사라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저를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사건에 왜 처벌을 안 하느냐.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게 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냐. 경찰이 너무 많이 썩어 있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경찰을 덮어주고, 응?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감싸고,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항의를 했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강경래 검사라고 있었는데, 엉터리 완전히 개판 쓰레기 수사를 해가지고 이 검찰청의 검사들이 진짜 법 사기꾼 수준의 저를 엮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리어 그 경찰관들의 비리가 들통나면 자기들이 저기 되니까 경찰관을 덮어주기 위해서 검사가 나를 엮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예, 하지도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죠. 예. 네. 그러면서 내가 그 검사한테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 내가 너무 분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강경래 검사한테 내가 당신 고소하겠다. 한번 봐라. 네. 그때 나한테 흥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 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네. 내가 봐줄 테니까 네. 어떻게 봐주냐면은 그 성교육을 뭐 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걸로 제가 감경 처리를 해줄 테니까 네. 네가 했다고만 인정을 하고 경찰관, 죄 없는 경찰관들 고소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응? 정말 죄 없는 경찰관이래.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성매매를 알선을 했다라는 거짓 증인자와 대질 신청을 하셨었나요? 대지를 했죠. 대질 하셨어요? 아니, 대지를 요청을 했는데 네. 경찰관이 네. 대질에 대해서 상대가 기피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유로 거부. 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그랬어요. 대질하자. 네.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업소에 사실 100차례 가까이 신고를 해서 네. 그 업소가 손님들 이제 걸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손님들이 걸려가지고 그 처벌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처벌을 받아서 그 업소를 계속 봐주는 유착관계를 제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그 천주교 정의구현 거기다도 제가 갔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민변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강경래 검사가 했다는 말, 했다고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감독님께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정식 재판을 이제 청구를 제가 하신 거부를 것 했죠.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재판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회유가 들어왔는데 내가 네.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네.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 그래서 강경래 검사부터 해가지고 최지영 검사, 네, 그다음에 박진원 네. 검사가 3명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고소를 했어요. 법무부, 뭐 검찰청, 대검찰청, 내가 직접 고소를 했고 다 각합니다. 네. 경찰이 썩은 경찰이 비리로 그 불법업소를 봐준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수사를 안 하고 도리어 나를 엮다가 미수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불법 업소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그 엉망으로 수사를 한 오히려 감독님을 엮어버린 경찰관들도 수사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사들조차도 역시 오히려 감독님한테 이제 피의자로 엮어가지고 벌금형까지 물게 하고 야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네. 사건들이 많은데 네. 뭐 다 얘기하면은 사실 이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제가 자, 그래서 아무튼 재판으로 넘어가셔서 네. 그 어떻게 되셨어요? 재판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판의 결과는 제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네네. 제가 혼자 경찰관을 5차례 고소를 했어요. 5차례. 1차, 2차, 3차, 4차에서 5차례. 네.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 저한테 고소 안 당한 경찰관이 없을 정도로 강남경찰서가 완전히 저를 그 지명 그 저를 이제 찍은 거죠. 저 자식 이제 괘씸죄로 어떻게 이제 너 한번 걸려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타켓이 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업소와 관련된 유착관계 이런 거를 경찰청, 청와대 민원 내다가 경찰청에서 이제 암행감찰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암행감찰. 예, 제 직접 만나서 그때 당시에 그 모 경감을 제가 신사동에서 만나가지고 한 3차례 만났죠. 제가 이렇게 지금 불법 업소에 유착된 커넥션이 있는 역삼지구대가 봐주고 있고 역삼지구대 또 경찰관들은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덮어주고 있고 이 유착의 비리를 이게 지금 내가 혼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사를 좀 해달라고 했죠. 네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동안의 사건들 네, 내용을 네. 알고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어허. 해보니까. 감찰팀에서. 예, 감찰팀에서. 청와대도 여러 번 내가 민원을 제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감찰을 해가지고 그때 2008년도에 아마 그게 걸려가지고 네. 역삼지구대하고 노년지구대 네. 그때 성매매 업소하고 유착돼서 뇌물받은 경찰관들 파출소장 해가지고 21명 정도가 그때 파면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 감독님 때문에 경찰관들이 쑥대밭이 된 거네요. 21명이나 파면이 됐으면. 예, 파면돼가지고 파출소장, 역삼지구대 소장 뭐 이제 옷 벗고 나갔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그 장부 관리했던 그 파출소에 이제 그 경감인가 누가 또 있습니다. 장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장부 관리도 예, 하고 예. 경찰관이 돈을 거들어 다니고 업소에. 연말이면은 네. 그 돈을 걷어서 이걸 네. 나눠줍니다. 그 담당자가 있어요. 경찰관이. 예, 경찰관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썩었나. 검찰들 썩은 거 이상으로 경찰이 썩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에서 이 썩은 거, 이 부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튼 21명을 파면시켰습니다. 이제 감독님은 정말 제대로 찍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깃이 네. 돼서 어떻게든지 양심을 품으려고 얘네가 저를 고소를 했죠. 경찰관이 예. 거꾸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입증을 제가 했어요. 알리바이가 얘네들은 그러는 동안에 또 감독님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지도 못하셨겠는데요. 운영할 수가 없죠. 아하, 참. 생각을 그 해보세요. 당시에 회사는 어떻게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었겠네요. 예. 아하, 참. 불법업소 근처에서 차량에서 제가 거의 20시간을 동태를 살피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네. 그 업소의 불법을 내가 찾아야 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증거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이 해야지 왜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지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썩은 비리 경찰들을 상대로 하시다 보니 정작 본인의 일은 제대로 돌보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자, 아무튼
재판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1심은 어떻게 되셨나요, 결과가? 그래서 이게 사건이 갑자기 건너뛰는데 네. 1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예, 1심은 제가 이제 벌금 100만 원의 네. 그 기소유예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셔서 예. 이제 항소를 하셨고, 항소를 했죠. 그래서 2010년 11월 18일 날 고등법원에서 예. 무려 6년 만에 이제 무죄를 받으신 예, 거죠. 그 사이에 제가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네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허위 공문서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근데 이 공문서가 거짓 투성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하나부터 거의 다 이 소설입니다. 완전히. 네네. 여기 보면은 뭐 한두 군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네네. 이제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징계 요청해 가지고 징계 받은 이제 이 사건들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네. 제가 입증 자료에 의해서 결국은 제가 무죄를 받았죠. 그래도 2심 재판부는 제대로 좀 사건 기록을 봤나 봐요. 무죄를 선고한 거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제출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네. 너무나 완벽한 증거들이 완벽하고 있으니까. 네. 도리어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경찰서에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니 자꾸 들통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불법업소가 나를 혐의를 엮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우리 불법업소 영업을 하는데 사실은 시인까지 했어요. 시인을 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했다. 근데 이거를 경찰관이 묵인해가지고 진술서에 있는데, 진술조서에 있는데 처벌을 안 했어. 여성 청소년계에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있어요, 증거가. 네네. 그거를 검사도 처벌을 안 했어요. 이렇게 시인했는데 왜 처벌 안 하냐, 검사가. 그러게요. 검사가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을 시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예, 안 하고 도리어 나를 네. 뇌물을 내가 받아 챙겨 먹었다. 그럼 뭘로 졌냐? 그럼 CCTV가 있느냐니까 CCTV도 없다. 근데 거기 CCTV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증거를 다 인멸한 거예요. 그 업소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줬어. 그럼 현금 주면 증거 CCTV에 찍혔을 거 아니냐? 그건 없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한 거죠. 예, 검사가 항고를 하고 검사가 도리어. 항고해서 오히려 진짜 적반하장이네요.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고 예.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신 거고 그 동안에 하셨던 패션 사업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잘 나갔던 패션 사업은 이제 점점 이 사건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네.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냥 건전 마사지 한번 받으러 업소에 갔다가 결국은 7년 가까이 이 송사에 휘말리고 전 정신적, 재산을 다 날린 거죠. 육체적, 경제적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략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신 거죠? 제가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 제 사무실도 내가 시가가 거의 20억짜리에 가까운 사무실 자가 빌딩을 제가 소유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역삼의 아파트, 그다음에 동양파라고 제가 2채 오피스텔 네. 해가지고 그 지금으로 치면은 한 시가 60억. 의 재산을 다 임의경매로 다 뺏겼습니다. 7년 가까이 이 송사에 휘말리는 네. 동안에 한 60억 가까이 예. 날리신 거네요. 예. 고등법원에 무죄 났을 때 이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하. 2010년 10월 달쯤에. 네. 그 무죄는 났지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내가 종교를 나이롱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그 심정으로 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 죄에서 내가 무죄를 받아도 되니까 내 재산 다 가져가시라. 내가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재산은 다 날리시고 예. 무죄는 받으신 거네요. 무죄는 받았는데
네. 아마 일반 사람 90% 이상은 재산을 지켰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 신념이 네. 내가 분하고 억울한 게 더 중요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너네들이 나를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아, 진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 포기해버리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끝까지 하셨네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이제 변호사 친구들도 있고 한데 물어보면 너는 네 재산을 지키고 그걸 포기하지 왜 그 바보같이 그러게요. 네 재산을 그렇게 안 지키고 결국은 다 뺏기게 됐느냐. 네. 예, 제가 굉장히 순진하게 제 부동산에 대해서 차명을 한 것도 아니고 다 내명으로 해놨고 네. 굉장히 정직하게 저는 돈을 벌었고 정직하게 벌은 돈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억울한 일에 누명을 쓰니까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념은 제 영혼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 제 영혼이 상처를 입으니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때는. 자, 아무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시고 이제 판결을 하셔야죠. 제가 대법원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판결을 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판결입니다. 네. 검찰로부터 아무튼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피의자가 되셔가지고 이게 고등법원 네. 판결이고요, 항소부. 그래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 네. 이거 고등부 예, 고등법원입니다. 이 항소부입니다, 이게. 네. 요게 이제 대법원입니다. 네.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지? 여기 네, 상고를 누가 했냐면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검사가 완전 쓰레기 검사입니다. 네, 상고를 기각한다. 완전히 그 공문서가 이 공문서 보면은 네. 얼마나 이 검사가 난 검사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이 검사에 대한 이 아, 영화 제목은 정의의 심판. 심판. 아직 개봉하셨나요? 개봉을 제가 어렵게 네. 이게 사실 제작비가 뭐 1억 넘게 들었는데 네, 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촬영하는 돈은 제가 한 450만 원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실제 촬영한 프로덕션에 들어간 비용은 450만 원인데 사실 1억 넘은 돈입니다. 그래서 겨우 어렵게 하늘에서 도우사 네, 네. 대한극장에서 개봉 언제 하셨죠? 작년 작년 2019년에 2019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대한극장에서 2주간. 예. 2주간. 네, 2주간. 물론 흥행은 안 되셨겠죠? 네, 흥행은 제가 참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홍보비가 없었고 그러겠죠. 워낙 열악하고 힘들다 네. 보니까 홍보를 누가 안 해주잖아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셔서 당시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한 검찰, 경찰을 상대로 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신 거죠. 예. 네. 경찰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네. 제가 7차례 넘게 고소를 했습니다. 다 각하입니다. 다 각하. 고소할 때마다 각하. 할 때마다 보지도 네. 않고 각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엉터리 쓰레기 서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감독님이 잘못이 있다라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던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검사가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돼서 감독님이 이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부분들은 다 제 식구 봐주기. 네. 검사,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감독님도 죄가 없어. 검사도 죄가 없어. 그럼 누가 죄가 있어서 7년 동안 이 사단을 벌인 건가요? 그 많은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 각합니다. 증거를 배척시킵니다. 증거를 그냥 검사들이 내가 인정 안 하면 증거가 아니야. 증거도 선택적 증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네?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면 증거가 되는 거고 네. 증거 아니야 그러면 증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참 무서운 거군요. 녹취록만 한 박스가 될 정도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녹취록만. 그러니까 그 돈이 이루 말을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신 이 고소권,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하신 거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다 이겼고 아, 다 이기셨어요? 네, 다 이겼고 네.
그때 당시에 불법업소가 네. 자진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하듯이 나 불법업소 합니다라고 고백한 거 있죠. 네, 네. 그 검사가 처벌을 안 한 거.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의뢰한 그 송명호 변호사가 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 사건을 가져가니까 송명호 변호사가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사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가져온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내 사건 서류 박스를 차에 가져가면 그 뒷좌석 앞좌석에 꽉 찰 정도로 네. 그거를 제가 들고 올라가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송명호 변호사. 그래서 결국은 그 업주는 성매매 관련돼서 검사가 처벌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업소는 그러면 결국 문 닫은 거죠? 문 닫아서 폐업이 됐어요. 아이고, 박수. 폐업을 했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저는 그보다 더한 그렇죠. 전 재산을 제가 날렸고 그럼요. 제가 너무 이게 짧은 시간에 제 많은 사건을 얘기하기에는 네. 지금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검사들은 뭐 다 이기셨는데 잘못을 인정하긴 했나요? 인정할 도리가 없죠. 검사들이 잘못했다고 한 번도 시인한 적도 없고 감독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전혀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그때 당시에 그 엉터리 기소한 강경래 검사인가는 네. 아마 옷 벗고 나갔더라고. 나가서 뭐 변호사 하는데. 아, 예. 그리고 나머지 최지영 검사하고 그 권진웅 검사인가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 영상을 만약에 그 두 검사가 보신다면 뭐 그냥 진솔하게 내가 미안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때 이 사건 기록 보면서 지금 막 분노가 머릿속에서 지금 막 끓어오르는데 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셨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제가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6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이제 날리셨는데. 완전히 이제 제가 밑바닥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네네. 이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변호사를 선임도 못하고 결국 놓쳤습니다. 아. 놓쳤어요. 못했습니다. 아이고. 100% 이겼는데 네네. 근데 저희 열린공감 TV를 찾아주시는 피해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배생 너무 적어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하물며 60억이나 되는 돈을 잃어버리셨는데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참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거든요. 자, 아무튼 정의의 심판이라는 영화 제작을 하셨고 작년 10월? 10월에 개봉. 작년 2019년 네. 이게 국회에서 한번 시사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국회인 국회에서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나요? 아니 공개는 비공개고요. 네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국회 시사회 2018년 9월 19일 날 했습니다. 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그때 갈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그쪽으로 이제 다 모든 그 언론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네.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오기는 뭐 많이 왔어요. 그나마 한 100여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사회를 했어요. 정치인도 오시고 기자도 오시고. 그래서 시사회는 성공적으로 했고. 그거 영상 있나요? 우리 시사회 했던 영상?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시사회는 제가 다음 그냥 뭐 기회가 예고편이라도 좀 있으면 하나 좀 틀어주세요. 되면,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보여드리고. 근데 제가 영화 잠깐 봤는데 예.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B급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아무래도 좀 제작비도 좀 적게 드셨고, 제작비도 적고. 네, 배우들도 뭐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다 보니 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거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의심판 제 스토리로 2,500명이 신인 배우가 왔습니다. 2,500명이 오디션을 보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60명을 뽑아가지고 네. 제가 3개월 동안에 네. 제가 직접
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음, 그 교육을 시켜서 음, 스파르타식으로 음. 그 겨울에 그 옷 다 벗고 있죠. 냉수 마찰하고 한강 3km 달리기 하고. 네. 예,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영화 뒤쪽에 네, 나중에 네. 영화를 볼 기회가 되면 이 뒤쪽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딱 이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고편 준비되시면 틀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개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거는 이제 배우들, 신인 배우 그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 네. 모습입니다. 강당에서. 그렇군요. 네. 2,500명이나 지원을 했다고요? 2,500명이 지원해서 60명 뽑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60명 제가 강의하는 네네. 그 강의 장면입니다. 저게. 언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개봉을 해보시죠. 이제 제가 극장에서는 개봉이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네. 예, 그때 당시에 682명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쫄딱 망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조성현 TV 우리 그 열린공감 TV에 나오신 피해자분 중에서 조 감독님과 비슷하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박두혁 감독님이라고. 그분도 버피아라는 영화를 똑같이 본인이 당한 그 사건을 영화화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저희 열린공감을 통해서 또 몇몇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연합으로 한번 영화를 개봉해 볼까라는 의견이 있으셨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박 감독님한테 다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한번 아, 조 감독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네. 만약에 네.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동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라도 네. 감독님한테 좀 그러면. 도움이 된다라면 네, 네. 저희가 한번 추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 네, 끝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정말 너무 짧은 여기 얘기 안 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네. 많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화를 한번 보시고 네. 혹시 추가 또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아, 감독님 유튜버 채널이 있으신가요? 예, 조성현 TV 방송이라고 아, 조성현 TV 방송이 붙습니다. TV. 파트에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조성현 TV 방송. 네네.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구독자가 54명입니다. 네네. 조성현 TV TV 방송. 네. 네. 많은 분들 구독을 좀 해주시기 54명밖에 바랍니다. 없어서 네.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참. 마지막으로 한번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나가 보니까 너무 참 제가 눈을 감고 지금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왔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60억이라는 재산을 잃었지만 나는 누구가 갖지 않는 소중한 나의 실화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60억이라는 내 전 재산과 바꾼 나의 실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제가 위안을 삼고, 내가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들고자 했던 이제 그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못다한 배우 생활 하다가 사업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지만 내가 다시 영화로서 다시 하라는 내 운명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아픈 상처를 제가 스스로 자위하고 위안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운 제 사건에 공감을 하시면 제 유튜브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제 사건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썩은 경찰들, 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그 이슈가 검찰 개혁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다음에 사법개혁, 적폐 그 농단 세력, 사법개혁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경찰들의 문제점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썩어 있고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발단, 이 경찰들의 단추가 잘못 끼어가지고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은 경찰들의 이 개혁 역시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그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영화를 보시고 같이 좀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서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해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경찰, 검찰 등은 이 형평적 대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사법살인은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정겸신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7년 구형을 한 검찰은 비록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 뇌물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조인지조차 제대로 증명도 하지 못한 표창장으로 7년을 수백억, 뇌물로 7년을 똑같이 구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받아졌으며 문 대통령님은 곧바로 후임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1월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께서는 추미애 장관을 이어 더욱 검찰개혁에 매전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반드시 꼭 완성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으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어쩌면 검찰은 추미애 장관 퇴임 후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실무를 담당했던 여러 인사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국장, 박은정 검찰 담당관 등 이분들의 거취가 염려가 됩니다. 또한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활동과 방향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어제 김영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을 기소총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면 100% 찬성하지만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험난해 보입니다. 검찰 조직을 기소부와 수사부로 나누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김영민 의원 입법대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석열 탄핵에 대해 의원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밤 9시는 강진구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초대 손님은 열린공감TV 공식 법률자문 로퍼님이며 한국입법학회의 회장이신 정철승 변호사님을 모시고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억울한 이 피해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학자들, 조국 장관도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 재산을 잃으면서 제 결백을 이제 제가 회복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은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 이 적폐, 이 검찰들, 그다음에 억지 기소한 저를 기소해가지고 그 기소 남용한 거에 대한 그 기소 책임제 입법 발의를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소를 억지 기소하거나 보복 기소하거나 기소를 해서 무죄 날 경우에 그 기소한 검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소 책임제 법안 발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도 꼭 별도 기구를 마련해서 기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찰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모아있는 기소심의위원회, 이 법안 발의도 민주당 법사위원들께 강력히 건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박두혁 감독님의 버피아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3일에 거쳐서 30분씩 쪼개서 방영하기로 했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고 권력이 신여 검사와 경찰이 썩은 곰팡이 제거하는데 협조 부탁합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이거. 이 레드리스트가 언론사에 나가면 다 죽는다. 철저히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가 이렇게 썩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시복입니다. 총재님 도와주세요. 욕지 못한 떡검사 양반. 반드시 복수할까. 나를 기소한 안정희 검사는 사형시켜 주십시오. 안치 너희들의 잘못을 고리 아니면 감으로 응징할 테니 기다려라 이 쓰레기들아!